자, 이제 근대 태동기 경제 가봅시다. 자, 경제는 굉장히 새로운 계층들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상인들 또는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상인 중에서도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 그리고 뭐 광업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새로운 개념의 어떤 계층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근대 태동기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요 562페이지에 농촌사회의 동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촌사회 피폐, 지배층의 대응, 지배층의 피지배층의 불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따로 제가 여기다 설명은 안 했어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또 문제점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따로 안 했고, 자, 그래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세금 내는 제도를 개편을 한번 쫙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세금 걷는 제도, 수치 제도에 한번 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개편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563페이지 전세의 정액화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저기 보시면 토지 결수가 격감하게 된다. 그래서 임난 이전에는 한 150여 만결, 160여 만결이었어요. 그런데 임난 이후에는 한 30여 만결에서 한 5, 60만 결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국토가 황폐화됐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토지라고 하는 건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해요. 경작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작지가 줄어들었으니까 황폐화된 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다시 늘리려면 개간을 해야 되겠죠. 개간을 장려하거나 여러 가지. 자, 개간 장려, 그리고 양전사업, 수리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정부의 대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력한 끝에 토지 결수가 증가하긴 했어요. 거의 비슷해졌죠. 임진왜란 전이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가 늘어났지만 세금은 그만큼 안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563페이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도표? 그래프? 그래프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세종, 자, 그 다음에 선조 막 요럴 때는 그래도 조선 전기에는 그래도 막대기가 길어. 그쵸? 요거는 이제 농경지가 많다는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점. 자, 농경지는 그대로 늘어났죠. 막대기 거의 비슷비슷해졌죠. 길이가 뭐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딱 눈으로 볼 때 뭐가 차이가 나? 자, 막대기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가 다 나타나 있죠. 하나는 뭐냐면 농경지, 그 다음에 아래 막대기 있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그건 뭐냐면은, 자, 막대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실제 결수, 수세 결수. 쉽게 말하면 농경지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다 들어오면 괜찮은데, 자, 농경지는 조선 전기와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됐으나, 자, 막대기 그래프의 차이가 많이 나죠. 말하자면 간격 차이가 심하게 나죠. 이거는, 자, 세금을 걷지 않는 땅이 많다는 거예요. 자, 막대기가 이만큼 늘어났으면 뭐해? 자, 요 밑에 있는 막대가 이렇게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요 간격의 차이가 점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농경지가 회복이 됐어도 실제 세금을 걷는 게 요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간격이 크면 클수록 뭐가 많아진 거냐? 면세지가 많아진 거예요. 세금을 안 걷는 땅들. 그러면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겠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알겠죠? 면세지가 많아져가지고. 자, 그러면 요런 세금을 걷지 않는 땅들, 면세지라든가 요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재정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거라도 좀 제대로 걷자. 그래서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정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면세지가 확대됐다는 거 여러분 563페이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한 장 넘겨서 영정법의 실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제 영정법은 또 그거와는 별개로 한번 봅시다. 자,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자, 결국에는 공법의 징수 방법이 번잡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조선 전기에 토지에 대한 전세죠. 조세. 토지에 대해서 세금 걷는 제도가 요거였어. 공법. 기억나요? 공법은 어느 왕 때 실시된?
세종 때 실시된 그래서 요거였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요런 게 실시됐었죠. 근데 연분구등법은 풍흉에 따라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까지 차등으로 내라.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은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면적을 달리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비옥도를 고려한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공법의 징수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변잡해서 최저율만 적용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뭐 농사가 너무 잘 됐으면 뭐 1개월당 20도를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세금을 20도 내고 싶어, 4도 내고 싶어. 당연히 4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걷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막 적용하기 어렵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얼마씩만 내자 4도씩만 내자. 그래서 4에서 6도만 걷는 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사람들이 최저율만 적용하려고 해. 그래서 아예 제도를 바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내는데 이 법이 있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조금인 걸로 줄여서 다 고정을 시키겠다. 그게 바로 전세의 정액화죠. 자,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지. 정액이라는 건 고정. 얼마로 고정? 4도로 고정. 그 얘기예요. 전세를 4도로 고정했구나. 그게 요거죠. 자, 그래서 영정법 내용 갈게요. 전세를 토지 1결당 얼마로? 4도로 고정. 이거를 이제 정액화. 액수를 정해버렸어. 고정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결당 4도. 자, 그럼 세금이 뭐 계속 이렇게 내고 있긴 했지만 세금이 원래는 20도에서 4도까지 차등으로 내라고 하다가 이제는 4도로 아예 고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이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네. 자, 그럼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농민한테 혜택이 엄청 컸을 것이다. 농민이 막 잘 살게 됐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줬는데 왜 농민들은 안 되지? 자, 봅시다. 결국에는 농민들은 혜택이 없다. 왜냐면 여러분 세금은 누가 내는 거죠? 세금이라는 건 원래 누가 내? 토지세는 땅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거의 다 지주 전호제야. 자, 그러면 지주 전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주는 땅 주인. 근데 땅 주인은 조선 후기에는 대체적으로 16세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땅 주인은 누구지? 양반이잖아. 그러면 토지는 대부분 양반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만약에 제가 가난한 농민이에요. 땅이 있어. 근데 저 양반들이 땅을 막 넓히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땅을 내가 가진 땅마저도 사고 싶어 해. 헐값에. 그래서 나는 이제 안 팔려고 막 했지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 썼는데 그거를 못 갚으면 이 땅을 헐값에 넘겨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농민의 땅이라 하더라도 헐값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이제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게 16세기 이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8세기, 19세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자, 지주들은 대부분 누구로 바뀌어요? 양반으로. 그러면 농민들은 땅이 없어. 그럼 땅이 없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남의 땅을 빌리는 거 알죠? 소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리는 전호가 되는 거예요. 전호가 뭐냐면 소작농이에요. 자, 대부분의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소유해? 양반이. 그러면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땅 주인이 내는 거지.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양반이 내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세금을 줄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영정법의 혜택은 결국 누가 보는 거예요? 양반이. 양반 좋은 일만 시켜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냐? 없어. 심지어 영정법을 실시했는데 농민은 더 가난해졌어. 제도를 개편했더니 농민은 가난해졌다고? 왜냐면 세금이 줄었다. 얼마 안 되네. 소작농 네가 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가를 시키는 거지. 소작농에게 야 이거 얼마 안 되잖아. 이제 네가 내. 이런 식으로 전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왜 이것도 각종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적인 세금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소작농에게 미루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소작농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 농민한테는 혜택이 없고 양반한테는 혜택이 있고 더군다나 양반이 전가를 시켜서 결국에는 더 어려워졌다. 자, 세금 내는 제도를 고쳤더니 농민은 더 어려워졌다. 라는 결과를 가져온 제도가 영정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왕이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영정법은 어느 왕이에요? 인조 때 1결당 4도로 고정. 이게 영정법. 자, 그 다음에 양척동일법 하나 더 나와 있죠? 양척동일법 볼게요. 자, 내용은 토지를 측량하는 자를 자가 척이라고 그래요. 자, 측량하는 자를 1등전 주척으로 통일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 면적을 재서 다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양척동일법이라고 해요. 뭔 소리냐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설명하면 훨씬 잘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자, 공법. 자, 여러분 공법은 두 개였었죠? 하나는 연분구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건 풍흉에 따라서 최고 20대에서 최하 4도까지 내는 거. 자, 이거를 개편을 했어요. 뭘로 개편했지? 4도를 고정시키는 거 뭐야? 영정법이죠. 요거 영정법. 자, 그 다음에 전분 6등법. 자, 전분 6등법이라는 건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 6등급으로 구분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거 적용됐었어. 수등 이척제. 기억나요? 수등 이척제는 수확량은 같은데 줄자가 달라. 그래서 여러 개의 줄자를 가지고 토지를 측량을 해서 등급을 나눴었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줄자를 여러 개 쓰다가 이제 도량형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줄자 몇 개만 필요해? 한 개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 1등전 주척을 기준으로 삼아서 토지를 측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양척동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분 구등법이 영정법으로 전분 6등법에 수등 이척제가 양척동일법으로 이렇게 바뀐 거다. 이해되죠?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여러분 565페이지에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돼서.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전분 6등법에 수등 이척제가 양척동일법으로 바뀌었죠? 그럼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눠요? 양척동일법으로 바뀐 뒤에 토지를 몇 등급으로 나눠? 그래도 6등급. 왜냐하면 여전히 뭐가 실시되고 있어? 전분 6등법. 그러니까 6등급으로 비옥도에 따라 나누는 건 똑같아. 뭐만 달라졌지? 줄자만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해. 이거를 실제 여러분한테 원래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엄청 복잡해. 왜냐하면 이 1등전 주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거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뭐 여기에서 세금을 거둔 거에서 이 1결에서 세금을 거둔 거를 다시 뭐 2등전으로 바뀌면 여기에 85%, 3등전으로 하면 65% 이런 식으로 등급이 차감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줄자가 여러 개, 줄자가 한 개. 근데 여전히 몇 등급? 6등급. 이렇게 기억하면 그냥 간단해요. 아주 심플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잡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고 원래 내용대로 막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 나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충분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고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직까지도 6등급.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전분 6등법은 계속 적용된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6등급이야. 이거는 안 바뀌었어.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영정법. 자, 영정법 하나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공납. 자, 이제 공납으로 가볼게요. 자, 공납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가호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가호. 앞에서는 토지에 관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제는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거였죠. 자, 그래서 공납은 가호마다 세금을 뭘로 내는 거야?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농민한테 부담도 많이 되고, 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거나 양이 너무 조금인 경우는 우리 지역에 아전을 보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다 내라고 하죠. 기억나죠, 여러분? 사다 내. 근데 그 대신 사다 내는 사람이 우리한테 막 뜯어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박납의 폐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박납의 폐단이 엄청 심각했었다. 자, 그게 바로 박납의 폐단이었고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박납의 폐단이 문제가 많네. 차라리 그러면 특산물 말고 그냥 쌀로 내면 안 돼? 그게 바로 수미법이에요. 자, 그래서 공납의 개선을 시도했었는데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은 이이, 조광조,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수미법을 주장했었지만 이 수미법이라는 건 사실 법으로 시행이 된 건 아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이 됐어요. 그게 대동법이야. 알겠죠? 드디어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대동법. 자, 그러면 대동법에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광해군 때 시작. 대동법 시작. 자, 그럼 내용이 뭐냐? 자, 내용은 토지 결수를 고려해서 쌀이나 배나 무명이나 동전으로 납부를 하도록 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보세요. 원래는 가호별로 내는 세금이었어. 그쵸?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뭐를 내는 거예요? 특산물. 쌀이랜다. 뭐 사과나 뭐 이런 거부터 과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가호별로 특산물로 세금을 내는 거에서, 자, 이제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1결당 12두, 그러니까 쌀이죠, 쌀. 쌀이나, 그 다음에 배는 옷감이죠. 그 다음에 동전은 돈이죠. 쌀이나 옷감이나 돈으로 내도 된다. 그런데 쌀이 1결당 12두를 내면 된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사료가 나오는데 그 사료에 16두라고 처음에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년에 2번 8두씩 내라. 1년에 2번 8두면 16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비되고 개편되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12두로 정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료에는 18두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12두라고 한 이유가 개편돼서 나중에 쭉쭉 개편되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하지만 사료에 그렇게 나와도 틀린 건 아니다. 자, 어쨌든 12두 그리고 옷감 돈으로 내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호별 특산물에서 그 다음에 1결당 이렇게 내는 걸로 바뀌는데, 자, 이제 그럼 뭐가 바뀐 거냐면, 일단 이거부터. 자,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해요.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 자,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 실시하다가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자, 숙종 때 전국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광해군 때 1608년에서 숙종 때 1708년까지 자, 이 법 하나 이게 뭐라고 이 법 하나 우리나라 전국 실시하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100년. 그러면 이 법 하나 요 뭐라고 이 별것도 아닌 거를 한다는 게 10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반대파들이 많았어.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무마하고 이제 달래고 어쩌고 하면서 가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고, 자, 그 다음에 전국으로 실시된 건 어느 왕 때? 숙종. 그런데 여기서 전국이라고 해서 진짜 전국 아니고 익류를 제외해요. 익류는 평안도와 함경도예요. 평안도와 함경도, 뭐 제주도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평안도, 함경도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실시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익류, 전국 익류 빼고 전국. 자, 그렇게 실시된 게 대동법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요거 보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 공납의 전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호별로 특산물 내던 것을 쌀이나 배나 옷감으로 내라고 했죠. 쌀이나 배나 옷감으로, 배나 돈으로 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쌀이 1결당 12두를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는 가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1결이 토지예요.
즉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전세가 토지세 아니에요? 전세가 토지세. 그리고 가구별로 내는 건 공납이었어. 그런데 이 공납의 형태가 이제는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조금 있는 사람은 세금 조금 내겠죠. 그쵸?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돼. 전세랑 똑같아진 거야. 그래서 원래는 가구마다 내는 걸 뭐라 그랬어? 공납. 그런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어. 원래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은 뭐죠? 전세. 그래서 전세화 된 거예요. 자, 원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공납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전세라고 하니까 공납의 전세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주민세 같은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 주민세 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주민세 내. 저희 남편이 내더라고요 주민세를. 그러니까 세대주니까 그런가 봐요 말하자면. 세대주가 내나 봐. 그래서 내. 근데 이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재산세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땅이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면 되잖아. 그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세금을 내다가 이제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내는 거다. 그래서 주민세에서 재산세 개념으로 바뀐 거다. 그걸 뭐라 그래? 공납의 전세화라고 표현해요.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지? 네, 바뀌었어요.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뀌었다. 토지를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죠. 조세는 세금, 급납화에서 금은 돈. 자, 이제 세금을 뭘로 내도 돼? 돈으로 내도 돼. 그러니까 쌀로 내야 되는 사람은 쌀로 내고, 그 다음에 쌀이 없는 사람은 콩이나 뭐 이런 걸로 내도 돼요. 곡식 같은 걸로 내도 되고, 그 다음에 옷감이 있는 사람 옷감으로 내도 되죠. 아까 배나 뭐 이런 거 무명이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또 돈으로 내도 돼. 그래서 돈으로 세금을 내도 된대. 급납화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이 나와. 공납의 전세화, 그 다음에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뭐냐? 대동법. 알겠죠? 아, 이거 대동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민의 부담은 아무래도 줄어들었죠. 왜냐면 농민은 땅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럼 세금이 좀 줄었겠지. 그래서 농민의 부담은 좀 줄었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원래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이 있어. 뭐 사과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사과도 있을 수 있고 뭐 벼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원래는 어떻게 해? 지역마다 부과를 하는 거야. 물건으로 내라 세금을. 자, 그런데 이제는 세금을 거두니까 물건으로 안 들어오고 뭘로 들어와요? 쌀로 들어오잖아. 대동미로 들어오지. 그러면은 나라에서 필요한 뭐 사과라든가 먹이라든가 나라에서 필요한 뭐 이런 물건들, 특산물들 그런 물건들을 누군가는 사다가 나라에 납품을 해야 되겠네? 그쵸? 나라에서 상인을 고용을 해요. 그게 공인이에요. 공인은 미리 공가, 말하자면 대동미를 받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 이 시장은 전국에 있는 장시를 다 돌아다니는 거죠. 좋은 물건을 찾아서. 그래서 이 장시를 돌아다녀서 거기에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간 조달청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이라고 해서 이런 걸 어용상인이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고용했어. 그 상인을 공인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고용한 상인.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 확보. 당연히 국가 재정이 조금 살아나고요. 왜냐면 세금이 좀 더 제대로 걷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왜냐면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한테 물건을 사오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공인들이 가서 물건을 사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법이라는 거 하나 실시했을 뿐인데 경제적으로도 확 살아나게 된 거예요. 경제가. 그래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동법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현물 징수가 즉 특산물로 세금을 걷는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왜냐하면 자, 요 공납이라는 건 상공, 별공, 진상 기억나요? 원래는 세금 세 가지잖아, 종류가. 이 중에 상공만
쌀로 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뭘로 내? 특산물,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쌀로 내서 좋아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특산물로 내는 세금도 남아있긴 하지. 그래서 조금 힘들다. 자, 여전히 진상과 그 다음에 별공은 현물로, 여기서 현물은 특산물이에요. 특산물로 내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동세의 소장농 정가. 마찬가지야. 아까 영정법이랑 비슷하죠? 이거 12두, 1결당 12두, 네가 내라. 그런 식으로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또 나쁜 지주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워요. 설명. 자, 마지막에 상남미 증가 그리고 유치미 감소. 상남미 증가, 유치미 감소. 상남미는 증가하고 유치미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세금을 걷었어요. 쌀로 걷었어 이제 대동법 실시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세금이 얼마를 걸쳤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서울로 올려보내요. 왜냐면 특산물로 보내는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보내야 되지. 쌀로 보내야 되지. 그래서 서울로,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돈을 상남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비로 써야 될 거 있잖아. 그거는 유치미. 유치, 가지고 있다. 유치미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쌀로 세금을 걷다 보니까 상남미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보내야 될 돈이 많아진 거야. 그러면 보내야 될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관청 운영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청 운영비를 이때의 아전이나 수령이 아껴 쓰겠어? 더 걷겠어? 더 걷겠지. 아껴 쓰겠어? 막 세금이 얼마 안 들어오니까 아껴 써야지. 옛날 수령들이 그러겠어? 아니죠. 더 뺏으면 뺏었지. 그래서 오히려 수령이 농민을 수탈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된다. 그게 대동법이에요. 대동법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쌀. 그 다음에 배, 옷감. 그 다음에 돈으로 내도 된다.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시작은 광해군 때 경기. 그 다음에 전국은 숙종.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공인. 너무 중요하죠. 공인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한계, 현물징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상남미 비율이 증가하고 유치미가 감소해서 농민 수탈의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는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뭐가 많거든. 관련된 게 많거든. 대동법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566페이지 보시면은 지도랑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예를 들면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인조 때 강원도 확대 이런 거 안 외워도 된다고. 알겠지? 굳이 막 어느 왕 때 어느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런 거까지 몰라도 됨. 알겠지? 한번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도 한번 살짝 보시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외워도 된다. 그냥 시작 전국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동법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개편. 자, 이제 우리는 군역으로 가봅시다. 자, 지주전호제의 일반화? 하나 더 넘어간 거지? 네, 하나 더 넘어갔군요. 어디 갔지? 없어졌네? 자, 5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다. 자, 보시면은 군역제도의 개편 배경 한번 보시면은 자, 군역제도의 개편 배경에서는 지방간의 수탈로 넘어가 볼까요? 자, 군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다 써봅시다. 군포,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원래는 성인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지만 이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나중에 하게 되고 뭐 대립제, 군적 수포제 이런 게 실시되자 군적 반군수포제가 실시되자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실시가 됐었고 중종 때 성인 남자가 1년이나 뭐 16개월에서 이제 1년으로 정비가 되는데 군포를 2필씩 징수를 했었어요. 자,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는 성인 남자가 직접 군대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직접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군포만 내면 2필만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뭘 했어야 되냐면 직업군인을 길렀어야 돼. 근데 직업군인을 안 길렀어. 딴 데 써버렸지.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군적이 문란하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요 군포 두 필을 엄청 걷어가는 거예요. 두 필만 딱 걷어가는 게 아니고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동그라미 4번 지방관의 수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방관의 수탈이 관리들의 부정이죠. 이제 부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군포를 훨씬 더 많이 걷어가더라. 그 중에서 백골징포. 자, 백골징포가 있고 황구첨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군정의 문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골징포 뭘까요? 백골한테도 포를 내라고 한다는 거죠. 백골,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거죠. 자, 그럼 황구첨정은 황구가 첨정, 군정에 포함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황구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노란 잎, 어린아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직 몇 살이 안 됐어? 원래 군대는 몇 살부터 가야 되니까? 16세. 16세가 아직 안 됐는데 얘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한다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한테도 군포를 내라고 하고 만약 이렇게 군포 낼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우리 집은 충당이 안 돼. 우리 야반도주 한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 자, 만약에 한 집이 도망을 갔어. 그러면 요 한 집 거 비잖아요. 이거를 나머지 이웃 사람들한테 내라고 하거나 친척한테 내라고 한다. 자, 이웃한테 내라고 했어. 임진.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한테 내라고 했어. 족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농민들이 저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대책을 세울게. 그게 양역변통론이에요. 여러분 교재에 양역변통론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양역변통론이 뭐야? 이거는 그냥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본 거예요. 그러면 좀 줄여줘 볼까? 아니면은 양반한테도 좀 걷어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게 여러분 책에 보시면 소변통론, 대변통론 이거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대책이야. 개혁안을 여러 가지 마련해 본 거야. 그래서 외울 게 1도 없어. 아, 그랬지? 대책을 막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이 대책을 바탕으로 실제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균역법. 진짜 법으로 만들었지? 그게 균역법이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균역법은 어느 왕 때냐면 우리 아까 배웠네?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됐다. 자, 그럼 영조 때 균역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까 군포를 몇 필 냈었지? 2필. 너무 많아서 힘들어했지? 절반 깎아줬어요. 자, 그럼 군포를 얼마만 내면 돼? 1필. 성인 남자는 1년에 군포를 1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래서 1년에 군포를 1필만 내면 되는구나. 완전 간단하네. 이걸 끝. 이게 균역법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반 줄여줬더니 백성들은 좋아졌지. 하지만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은 절반 줄었어. 그럼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라고? 그래서 영조가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야, 보완책을 찾아와. 그러니까 세금을 딴 데서 어떻게 또 충당을 할 만한 대책을 세워와야지 니들이. 그래서 보완책을 찾아와라 해서 보완책으로 실시한 게 3가지. 시험에는 이 보완책. 시험에. 알겠지? 시험에는 보완책을 물어보지. 당연히. 자, 그러면 보완책 첫 번째. 결작. 결작은 1결당 2두씩. 자, 1결이라는 건 또 뭐를 기준으로 했다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다는 뜻이죠? 땅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1결당 4도 냈고 아까 12도 냈는데 2두를 또 내냐? 또 내. 땅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1결당 2두를 내는 결작을 실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무 군관포를 걷어요. 자, 선무 군관포가 뭐냐면 이쪽에 뒀어요. 나 저쪽으로 들어갈 뻔했어. 좁아서 들어갈 뻔했네. 선무 군관포가 뭐냐면 지방, 토호, 양반은 아니야.
지방 토호에게, 지방 토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부자야. 근데 양반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부자인데 양반은 아니야. 그럼 나는 그냥 놀고 먹어. 농사 안 지어도 돼. 우리 집 부자니까. 근데 나는 양반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럼 너 선무군관 시켜줄게. 그러니까 벼슬을 주겠다 이거지. 명예직 같은 걸 주겠다. 선무군관 시켜줄게. 네가 군포를 매년 한 표씩 내라. 나라에다가 오히려 돈을. 그러니까 명예직을 줄 테니 명예직 받으면 나 양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직을 줄 테니 그 대신 네가 군포를 내라. 요렇게. 그게 선무군관포야. 그러면 이거 명예직 양반 시켜주는 거니까 양반한테 선무군관포를 준다 안 준다? 아니지. 양반은 이미 양반인데. 그래서 양반 아니고 지방토호. 지방토호라는 건 이런 거지. 부자인데 양반 아닌 사람들. 지방에서 영향력은 있는데 양반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선무군관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다 써야겠다. 어염세나 선박세. 원래 어염이면은 어민 그리고 소금 만드는 그런 사람들한테 걷는 거죠. 그러니까 잡다한 세금인데 어민들한테 걷던 거였고 이거는 원래 다른 관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뭐 왕실이나 궁방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거를 균역청으로 가져온 거야. 이쪽으로 끌어와서 이쪽 재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보완책. 그래서 시험에는 이 보완책이 나오더라. 여기 균역법 간단하죠? 세금 절반 줄여주고 그 대신 대책을 세워와라. 그래서 그 대책을 시험에는 잘 물어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569페이지에 여러 가지 균역법의 보완책. 자, 그리고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군역제도의 변화도 나와 있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역변통로는 대책 아니고 정책 아니고 그냥 대비책만 세운 거다. 이렇게 대책만 세운 거다. 이런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세금 내는 제도 세 가지 개편. 하나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래서 세 가지가 세금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오는데 자, 우리는 한 장 마저 넘겨서 특징 살펴보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거기 보시면 조선 후기 수치체제 개편의 특징. 자, 점점점 세금은 뭘로 바뀌고 있다? 전세로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세금은 점점점 뭘로 내도 된다? 돈으로 내도 된다. 그래서 급납화 그리고 전세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생각이 나는지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선 전기에 우리가 세금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 전기에 세금 세 가지 원했죠, 우리? 조세가 전세죠. 전세. 그리고 특산물로 내는 거 가호마당. 공납. 그리고 16에서 60세까지 남자가 군역이나 요역을 담당하는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조선 전기.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옵시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자, 조세.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 조선 후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뭘 볼 수 있냐면 56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 언제냐? 지금이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이라고 칩시다. 지금이 조선 후기 18세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칠 때 세금을 금방 우리가 봤던 제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산. 자, 여러분이 조세, 전세가 뭘로 바뀌었죠? 조세, 전세가 어떤 제도로 바뀌었지? 영정법. 자, 영정법에서 우리 몇 두 내야 돼? 세금을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내는지. 자, 영정법에서 우리 세금 얼마 내? 4두. 자, 그 다음에 대동법에서 세금 얼마 내죠? 대동법에서 1결당 12두. 그쵸? 자, 그 다음에 균역법. 자, 원래 균역법이라고 하는 건 뭐 내는 거였지? 군포 한 필 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군포 한 필 써봅시다. 군포 일단 한 필 낼 건데 여기다 써야지. 군포 한 필. 자, 군포 한 필 낼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작을 내야겠지. 자, 그래서 결작. 자, 결작은 1결당 얼마? 2두. 그럼 이제 세 가지 세금이 다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금이 하나 더 있어.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훈련도감이 삼수병이잖아요. 삼수병. 그 삼수병에 훈련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삼수미세라고 하는 걸 내야 돼요. 그게 2.2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칠 때 여러분은 세금을 얼마 내야 되죠? 얼마? 총 더해봐. 20.2두를 내면 돼요. 자, 그러면 20.2두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 거예요? 토지 1결. 토지죠, 토지. 토지 1결. 그러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불러? 금방 우리 세 가지 했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해? 전세라고 하죠. 조세, 전세.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포지, 군포. 자, 군포 한 필. 군포는 군정이라고 그래. 군정이나 군포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조선 전기에 조세 공납 여기였어. 그쵸? 그런데 조세, 토지에 대한 세금은 원래 이건데 영정법. 그쵸? 근데 공납이었던 게 이 중에 뭐야? 공납이었던 게? 대동법. 그쵸? 공납이었던 게 대동법이지 않아요? 맞아. 근데 대동법이 뭐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뭘로 바뀌었지? 전세로 바뀌었네. 그쵸? 전세로 바뀌었죠? 거기에다가 역은 원래는 군역 요역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군포징수제가 됐다가 지금 균역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군포 내는 거 하나, 한 필 빼고 나머지는 뭐로 합쳐진 거예요? 전세로 합쳐진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래서 원래 세금은 세 가지였잖아. 조선 전기. 근데 이게 전세로 합쳐지더니 금방 우리가 특징 살펴봤죠? 세금이 전세화 되었다며 전세로 합쳐지더니 전세가 하나가 된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군포 한 필이지 않아? 군정?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야. 세금이 원래는 몇 개? 세 개. 근데 조선 후기에 세금이 몇 개? 두 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들었다니. 기적이지 않아? 우리가 조선 사람이었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세금이 두 개로 줄었다. 자, 그래서 세금이 두 개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시 불길한 예감은 꼭 들어맞게 돼 있어. 세금이 두 개만 있을까? 하나 더 있을까? 하나 더 있어. 그럴 리가 있겠어. 세금을 줄여주겠어? 조선시대에? 자, 세금이 그럼 하나 더 있다고? 그게 뭐냐? 원래는 세금이 아니야. 그런데 세금이 돼버렸어. 자,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 봄에 곡식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아. 안 가난해. 근데 야, 싹 빌려가. 그리고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아. 근데 이자가 많아. 자, 이자가 고리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환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환곡은 원래 세금이 다 아니다. 아니었잖아. 근데 세금이 됐어. 세금처럼 돼버렸어. 자, 그래서 세금이 도로 세 개가 됐네. 자, 세금 세 가지 뭐예요? 전세, 전정, 군포, 군정, 환곡. 자, 우리가 앞에서 세도 정치는 탐관오리들이 막 수령들이 세금을 함부로 걷어가지고 뭐가 문란해졌다고 했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삼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세금 내는 거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세금 내는 세 가지가 뭔데? 이거. 이게 삼정이야. 이해돼요? 요게 삼정이야. 자, 그래서 삼정이 뭐냐? 다시 전세, 군정, 전세, 군포, 환곡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전정, 군정, 환곡 해도 되고. 자, 세금이 도로 세 가지가 돼버렸고 세금이 아니었던 환곡이 세금처럼 돼가지고 고리대가 돼버렸네. 요렇게 세금이 도로 세 가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삼정의 문란이라며 그게 이거야.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여러분 책에 나오는 20.2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요게 삼정이구나. 이제 확실히 이해됨? 오케이. 그래서 삼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572페이지로 가볼까요, 우리는? 자, 양반지주의 경영 변화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정리해보시고.
어렵진 않죠. 지금 했던 게 어렵진 않은데 그 대신에 잘 따라왔어야 돼. 중간에 길을 잃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그냥 제가 따라하는 대로 따라왔으면 아, 세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중간에 잠깐 졸았어. 그럼 중간에 이제 훅 지나가면 뭐였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책 다시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민경제 발달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자, 여기서 지주전호제 일반화. 우리 지주전호제라는 말도 아까 했죠? 지주, 양반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농민은 뭘로 전락했어? 소작농. 전호가 소작농이죠?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그래서 농민들은 보통은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지은 거에 절반 주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 그니까.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그러니까 병작반수제라고 하죠. 절반을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자, 그리고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바뀐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은 복잡하니까. 자, 그리고 양반 지주의 경제 생활에서는 대지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천석군, 만석군? 이런 표현들이 사실 최근까지도 쓰였죠.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땅이 천석 나고 땅이 만석 날 정도로 엄청난 지주라는 뜻이고 이렇게 땅이 많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뭐 머슴으로 삼거나 해서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양반이 장사를 해서 상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몰락한 양반들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양반들에서도 계층이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별거 없어요. 여기선 지주전호제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자, 우리는 농업 생산력의 변화라고 해서 여기는 알아둬야 돼요. 이거 뭐냐면 농업기술의 발전이거든. 우리가 농업기술의 발전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전기, 조선후기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농업기술의 발전은 중요해. 573페이지죠. 농업기술의 발전은 중요하다. 자, 모내기, 논농사부터 볼게요. 자, 논농사에서는 모내기법이 확대되었다. 전국이겠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원래는 그러면 모내기를 어디서만 했었는데? 남부 일부 지방에서. 맞아요. 남부 지방에서만. 자, 그런데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보리재배가 확대가 되고 수확량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확량은 올라가고 노동력은 화살표 위치가 바뀐 거예요. 수확량은 늘어나고 노동력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확량은 2배 이상 늘어나고 노동력도 거의 그에 가깝게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 모내기법이 여러분 이양법인 거 알죠? 모내기법이 이양법인 건 알죠? 어떻게 하는지도 알죠? 그전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 직파법. 그런데 모판에 미리 모를 길러서 이거를 물을 채워서 일단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죠. 물을 채워서 열 맞춰서 반드시 심는다. 이런 걸 모내기라고 하고 그럼 모내기 하면 좋은 점. 첫째, 자 모판에 미리 길러서 좋은 것만 심죠? 그래서 훨씬 많이 난다. 잘 난다. 여기는 씨부터 왜 씨가 싹을 터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버리면 싹이 안 나는 놈도 있고 말하자면은 제대로 안 나는 그런 싹도 있고 한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좋은 것만 심거든.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늘어나고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농사 지을 때 가장 힘든 게 여름에 김매기, 잡초 뽑기. 그런데 이 잡초 뽑는 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심는 것보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 훨씬 편하지. 그래서 잡초 뽑는데 훨씬 좋아. 노동력은 줄어들고 수확량은 늘어난다. 모내기법. 그런데 이 좋은 모내기를 조선 전기에는 법으로 금지했었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걸 못하게. 왜?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뭄이야. 봄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무조건 가뭄. 자, 그러면 가뭄이 들어. 여기다 물을 못 채워. 그래서 모내기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넘겨. 그러면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1년 내내 못 지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때는 위험해. 도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차라리 수확이 조금이더라도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을 수 있는 직파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지를 했었지만
이게 훨씬 좋은데 더군다나 좋은 거 이거죠.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 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는 건 봄부터 가을까지 이 땅에다가 벼농사를 지어 그리고 나서 벼를 수확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보리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러면 보리 농사는 직파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왜 못하냐면 직파는 씨를 일찍 뿌려야 돼. 싹부터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월 말에는 4월쯤에는 씨를 뿌려야 돼. 근데 모내기는 미리 모판에 자라는 중이잖아요. 천천히 심어도 돼. 여기다 옮겨 심어도 돼. 그러면 보리가 익을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리를 익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겹쳐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미리 기르고 있으니까 충분히 보리가 익고 나서 수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옮겨 심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라고 하고 이게 훨씬 좋고 그럼 보리에 대한 세금은 낼까 안 낼까? 보리에 대한 지대는 낼까 안 낼까? 100% 소작농. 그러니까 수확이 훨씬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나라에서 금지해도 나 같으면 하겠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남부지방에서 하던 것을 점점점 확대를 시켜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 어느 시기? 조선후기. 조선후기. 알겠죠? 그래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보리 농사는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확량이 화살표 바뀌었네. 수확량은 늘어나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그래서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논농사에서는 모내기법. 자, 이제 밭농사로 갈게요.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실시돼요. 자, 이양법까지는 또 우리가 아는데 또 견종법은 뭐냐? 자, 지금 제가 그리는 게 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밭. 땅이야, 땅. 땅에 단면도를 그린 거예요. 튀어나와 있는 데를 이랑, 밭이랑, 들어가 있는 데를 밭, 고랑이라고 그래요. 이랑, 고랑. 자, 원래는 그럼 작물을 어디다 심어요? 우리 알잖아. 작물을 어디다 심어? 여기다 심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여기다 심겠지. 여기는 길로 다니지 않아요? 요즘도?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이랑에다가 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농종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심었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고랑. 그리고 이렇게 심는 게 뭐? 이게 견종법. 그래서 여러분이 견종법 딱 보면 어디다 심는 거야? 고랑에 심는 거지? 견종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건 이제 연상하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암기할 때나 이럴 때 연상을 해라. 견종법 고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 심는 게 고랑에다 심는 게 이랑에다 심는 것보다 좋아? 좋으니까 바뀌었겠지. 좋아. 왜냐면 이때는 지금처럼 스프링클러로 물 주는 거 아니죠. 지하수로 지가 알아서 물을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지하수에 더 가까워? 요 아래쪽에 가깝겠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닐하우스로 온실로 기르는 거 아니지? 그냥 노지재배라고 하잖아요. 밖에다 기르지? 그러면 바람 같은 게 불면 또 바람을 양쪽에서 막아주기도 하니까 훨씬 좋더라. 수확량이 훨씬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견종법 고랑. 견종법 고랑에다 심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자, 상품작물이라는 건 농사를 왜 지어? 나 먹으려고. 자, 농사를 왜 지어? 상품으로 팔려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나 먹는 것보다 상품으로 파는 것도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런 걸 무슨 작물? 상품작물. 알겠죠? 농사를 상품으로 팔려고 지어. 상품작물.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의 이런 거 뭐라 그래? 특용작물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런 거 있죠. 왜 특수한 작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수확을 더 많이 내는 거.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화, 담배, 약초, 인삼 등 이런 것들을 특용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상품작물이고 자, 그 다음에 쌀도 그러면 상품이야? 쌀도 팔아? 아니면 쌀도 사 먹어? 쌀도 사 먹지. 왜냐면 조선 후기에는 직업도 분화되고 해서 조선 후기 중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사 먹겠지?
그래서 쌀도 상품이 되고 쌀이 상품이 되니까 나는 쌀 수확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논이었던 데를 또 이렇게 바뀌었지? 밭이었던 데를 논으로 바꾸기도 하죠. 오늘 난리 났구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쌀이 상품화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구황작물의 전례. 여러분 구황작물 뭔지 알죠?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왜 가난하거나 이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이런 거 사 먹는 거잖아요. 이게 구황작물. 자, 지금은 물론 뭐 간식이나 이런 걸로 먹지만 당연히 예전에는 그랬죠. 이 구황작물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조선 후기가 돼서야 들어오죠. 자, 고구마 일본에서, 그 다음에 감자 청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 고구마를 다른 말로 감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책 중에 감저신보 뭐 이런 책이 있으면 이거는 감자 아니고 고구마 재배법이에요. 고구마 재배법. 자, 그래서 이런 감저, 말하자면은 구황작물,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고구마 재배법의 574페이지에 감저보, 감저신보 이런 것들은 고구마 재배법이에요. 여러분 놀리지 말라고. 감자 아니고 감저. 감저는 감자 아니고 고구마라는 거. 자, 어쨌든 이런 구황작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농기구 개량, 12법 발달, 수리시설 확대. 자, 수리시설 확대 볼까요?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저수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수지와 관련된 관청이 생기기도 하는데 제언사, 제언이 저수지거든. 자, 그 다음에 이 저수지를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언, 절목, 정조. 제언, 절목, 정조. 제언, 절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18세기로 넘어가면 저수지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또 이양법을 실시하면 저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 자, 이 중에서는 모내기 전국 확대, 견종법, 그리고 상품작물, 구황작물, 정도,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조선 후기 농업기술. 자, 조선 후기 농업기술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세 시기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체크를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의 변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농업 경영의 변화에서 광작의 대두라고 나와 있죠. 자, 저는 농민. 저는 이런 농업기술들, 이양법 같은 그런 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였어. 내가 좀 촉이 좋아서 빨리빨리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이런 부자 농민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지. 자, 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분홍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더 넓은 땅을 사게 되고 넓은 땅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농토를 경영하게 되는데 이런 걸 광작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만큼의 땅이 있어.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도 내가 이만큼밖에 농사를 혼자 못 지었어요. 그런데 이양법을 실시하게 된 거야. 한번 해봤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양법을 실시하게 됐더니 이양법은 노동력이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의 토지까지 전부 다 혼자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야. 그전에는 이 땅을 소작을 줬었거든. 딴 사람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빌려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 혼자 농사 싹 지을 수 있게 됐거든. 자, 이렇게 넓은 농토를 경영하게 됐어. 광작. 알겠죠? 더 넓은 땅을 경영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광작. 그러면 내가 소작을 줬던 이 농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작이 없어진 거지.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럼 나 같은 이렇게 신진 농법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땅을 농사짓게 되면서 부자가 된 농민들을 뭐라고 불러? 분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분홍이 많을까요? 가난한 농민이 많을까요? 항상 여러분 부자가 많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지 않나? 나만 그래? 가난한 사람이 더 많지 않아? 가난한 사람이 많아. 그럼 분홍은 일부만 분홍이지. 그래서
분홍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자 어쨌든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난 제일 먼저 뭐 해보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어. 뭐 해보고 싶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야. 농민이야. 평민이야. 자 우리가 부자가 됐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겠지. 근데 일단 뭘 해보고 싶겠어? 양반이 되고 싶겠지. 나 같아도 그렇겠네. 양반이 되고 싶네. 왜냐면 양반이 되게 되면 일단 군역은 면제되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군역이 면제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방에서. 그러면 신분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양반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자 그러면 농업 기술이 변화하면서 농업의 경영이 바뀌면서 신분 제도가 동요하면서 이런 변화가 한꺼번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 이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변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은 땅을 차지한 지주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을 내가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이렇게 머슴을 고용하는 거예요. 머슴은 뭐냐면 노비 아니에요. 그냥 고용인, 말 그대로 고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를 지어주고 소작농들을 관리해주는 중간 관리자인데 그냥 고용인이야. 알겠죠? 머슴, 보통 우리가 머슴이라고 하면 아 노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노비 아니고 머슴. 자 그러면 이렇게 분홍이 등장하는가 하면 앞에서 이 소작인처럼 일자리 잘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말하자면 부자 농민이 등장하는가 하면 가난한 농민들도 등장하니까 이 가난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나는 일자리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도시나 포구나 또는 산속의 광산이나 이런 데로 가야지 뭐. 그래서 나는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팔이꾼이 되는 거죠. 자, 임노동자가 품팔이꾼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일용직 근로자? 노가다 같은 거죠. 말하자면 노가다 같은 거죠. 표현을 좀 그렇게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용직 근로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농민이 두 개로 나눠진 거야. 부자가 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거나 그런데 숫자상 임노동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도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점점 양반들이 차지하게 되고 농민층은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그래서 광작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광작.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광작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지대의 변화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5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대의 변화 나타나 있죠? 지대. 자, 지대가 뭐냐면 양반 지주에게 소작농이 주는 거를 지대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지주전호제라고 하잖아요. 지주는 땅 주인이에요. 토지 소유주. 자, 그리고 전호는 소작인이야. 소작농, 소작인. 그래서 이 전호가 지주에게 임대료를 내야 되죠. 이런 걸 지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대를 내는 방식이 조선 전기와 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 일단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그 다음에 정률지대. 자, 정률. 비율이 정해져 있어. 비율이 얼마야? 병작반수야. 병작반수가 얼마를 말하죠? 수확량에? 2분의 1. 내가 농사를 100가마니 지었어? 그럼 50개를 지주를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주의 간섭이 심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소작농이 농사를 얼마나 열심히 짓느냐에 따라서 지주가 가져가는 게 달라지죠. 자, 내가 작년에는 열심히 농사 지어서 100가마니 지었어. 지주가 50개 가져갔죠. 올해는 내 몸이 좀 안 좋았어. 아팠어. 그래서 70개밖에 못 지었어, 농사를. 그러면 지주는 35개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는 소작농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간섭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신적 지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주는 대체적으로 양반이고 소작농은 대체적으로 농민이기 때문에 지주가 농민한테, 평민한테 와서 간섭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서 여기서는 인신적, 신분적 예속관계라고 그래요. 신분적 예속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되지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여기는 지주에 유리하죠? 지주가 와서 다 간섭하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못하잖아. 지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납부 형태야. 그냥 별일 없으면 이렇게 절반씩 내는 거지. 그런데 조선 후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소작쟁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쟁의가 뭐죠? 저항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저항이 나타나고 쟁의가 나타나게 되자 이제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소작농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고 그래서 소작농들한테 일정 권한을 줬어요. 그게 도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지권이라는 건 이 소작을 하는 땅에 대한 일정 권리를 소작인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의 권리를 인정해 준 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도지권이고 그래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정액지대로 바뀌었어요. 자, 액수를 정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비율이 아니에요. 비율이 아니고 액수를 정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정률지대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 절반. 그런데 여기는 금액을 아예 정해버려서 야 내가 30가마니씩 하자. 30개씩 하자. 이거는 전체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 정도를 금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생산량 여기가 이 땅이 100가만이다. 그러면 한 30개로 할까? 40개로 할까?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올해 농사가 100가마니가 됐든 70가마니가 됐든 아니면 120가마니가 됐든 지주는 몇 개만 가져가? 30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주는 가서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똑같은데 간섭을 왜 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그러면 소작농 입장에서는 농사를 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다 내 거잖아. 나머지는 내 건데 그럼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래서 자, 영농의 자유를 획득한다.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제적 계약관계다. 돈만 받으면 돼. 굳이 지주가 가가지고 가서 괴롭히거나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하다? 소작농에 더 유리하다. 자, 하지만 이거는 특정 경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소작농한테 이런 도조법이라는 걸 시행하냐? 아니고 소작쟁이, 저항을 해서 도지권을 가져간 소작농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여러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야 절반 내. 그러면 예 그럼 절반씩 내. 그럼 절반 내는 사람한테 굳이 지주가 줄여줄까 안 줄여줄까? 안 줄여주겠지. 절반 내면 그냥 걷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막 저항을 했어. 나한테 막 쫓아와가지고 지주한테 막 지주를 잡아먹을 듯이 죽일 듯이 막 그래가지고 막 저항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그러면 니들은 계약을 좀 바꿔줄게. 요 두 명한테만 계약관계를 바꿔준 거예요. 그게 도조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대는 뭐예요? 타조법. 하지만 특수한 지대는 뭘로 바뀌었어? 도조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특수지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지대, 특정 경우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타조법이 실시됐고 특수한 경우에는 도조법이 실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타조법, 도조법. 타조법은 지주의 유리, 도조법은 소작농한테 유리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477페이지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거기 보시면 민영수공업, 관영수공업, 그 광산 나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경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